정치현안 직설 시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한 주만 지나도 대한민국이 참 다사다난, 다이나믹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어제는 더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체포동의안 표결 다 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여의도 정과를 뒤흔들고 있는 핵심 이슈여서 오늘 그 내용을 먼저 다뤄볼 거고요.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술술 풀어보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전기한 평론가도 오늘 저희 보조 평론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보조 질문자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벌써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정치현안 직설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부결은 사실 예상을 하셨었던 바인데 이 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바뀔지 예상 못하셨을 것 같아요.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부결은 예상했고, 이제 부결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고민이 대단히 많죠.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고민이 많은 게 이제 기권이나 무효표로 나온 거 아니냐. 아마 이재명 대표도 놀라고, 민주당도 놀라고, 국민의힘도 놀랐다. 네. 그 결과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죠. 참 근데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 상황을 예상하기가 힘들었다고 얘기할 정도면 저는 그러니까 당내 어떤 표심 단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원들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이재명 대표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못한 게 아니고 네. 반면계들이 움직인 거죠. 실질적으로 방송에 나와서는 뭐 다른 얘기를 했지만은 암암리의 반면계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38표 가까이 이탈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오전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논평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이럴 때면 야 이제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나가라고 하는 두 가지면 이제 하나는 이제 수박들 나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당대표 이제 그만두라고 하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도 없이 민주당 내에는 일단 침묵 모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놀랐다는 이야기죠. 아니 저기 그 친이즘 이재명계 자장 있잖아요. 정호성 의원인가? 예,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이 벌써 나가라 얘기를 했죠. 예. 반대한 사람들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데 그 이상민 의원 얘기가 재밌어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안에 더 큰 빙산에 본체가 있다. 이런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호남의 민심이 돌아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동아줄을 잡고 있을 수가 없다. 네. 그거의 전초전이 어제 그 반란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호남의 민심이 그러면 등을 돌렸다는 말씀이십니까? 등을 돌린 거예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 가부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거의 박빙이에요. 네. 그다음에 권노갑 상임 고문이 실질적으로 거의 연세 넘으신 분. 그런 얘기 안 해도 저는 하잖아요. 이번은 부결하더라도 다음에 선당무사 해라. 예. 이 얘기는 굉장히 호남 지역에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노웅래 의원 때는 161표가 이제 부결표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적은 표가 나왔다는 건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161표를 기준으로 다들 언론들이 얘기를 했죠. 사실 그랬죠. 네. 161표보다 많을 때 적을 때 얘기했는데 138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민주당 내의 의원들의 그 고민을 그대로 드러냈다. 예. 그러니까 어제 2시간 반 동안 뭐 부냐 무냐 하는 것도 이 상황 수습이 안 된 거예요. 이 부의 무의 문제가 아니고 대강 표를 이렇게 가져와서 정리하기 전에 대강 보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그쪽에서 반표단 비슷하다 이래 나와버렸잖아요, 말이. 예. 그래서 그 고민들을 수습하는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국회가요. 국회 딱 들어가 보면은 그 분위기가 바로 나와요. 간표하고 개표 딱 까는 순간에 이거는 뭐 그냥 쉽게 그 반반 정도다. 혹은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대강 알거든요. 사실 어제 그 김신표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박홍호 원내대표 딱 불렀을 때 이제 그 워낙에 요즘 카메라들이 좋으니까
망언으로 잡잖아요. 아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 YTN이나 이쪽에 보도하는 앵커들도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쭉 이제 상석까지 올라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를 전하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수석 최고인 정청래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 표정도 너무 안 좋아서 아, 이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던 거죠, 다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 이런 것은 민주당에서는 압도적 중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부결을 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음 총선이 걱정이 되니까 이재명을 희생시키더라도 윤석열 잘못한 거 뻔히 알지만 그냥 이거 이재명 희생시키자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역시 정계한 대표님이 정치 예. 기자 오래 해보시니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선거가 1년 남았어요. 수도권 공멸이 내려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힘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졌어요. 그거는 서울에서. 이게 제목이 거죠. 이게 문화일보 글 나온 게 그거잖아요. 이게 전국의 얘기가 아니고 서울 얘기라는 거야. 이 정도로 이제 위기감을 의원들이 느끼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첫째 공천 받아서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 아니면 어떠냐. 오늘 페북에 올린 글이 그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오만했다. 이재명의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외에 많은 그 민주화운동 했던 선배들이 그런 얘기 못 썼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이지 어떻게 이재명이 민주당이 되느냐.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간 문제도 있고 이제는 촉박한 거죠. 뭐 지금 이쪽 친이재명계의 강성파들은 나갈 사람 나가라 이렇게 예. 나올 거예요. 예. 그럼 나갈 사람들은 호남의 민심을 덩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분당 사태가 나온다. 예. 그러면 그 분당 사태가 나올 때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하면 이재명과 정반대의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개혁적인 사람. 예. 이재명보다 훨씬 젊고 또 야성을 가지고 또 개혁 과제를 가지고 예. 민주당 소위 이 야당의 그 전통 민주당을 복원하면서도 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 예. 정치 개혁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쪽 국힘당도 거기에 상응해서 지금 전당대회 하던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것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번 정도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갈 텐데 그때 버틸 수 있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못 버틴다 보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저는 과감하게 나는 그러면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저는 뭐 법원 가서 받겠다 예. 이렇게 했으면은 예. 오히려 살아날 수 그다음 체포동의안 문제 그다음부터 쉬워져요. 이번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워져 버렸다고. 그럼 말씀 나왔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자면은 그러면 이제 어제 그 부결 사태 이후에 아무튼 가결 같은 부결 사태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가 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의견을 어느 정도 모아가는 그런 단계일 텐데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또 오게 될 체포동의안 국면에는 뭐 결과가 또 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혹시 뭐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든지 대표를 내려놓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결정들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직 내려놓으면 이재명 대표는요 바로 감옥입니다. 아, 내려놓지 않는다.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이번에 내려놔야지. 만약에 정성호 의원 같이 뭐 반대한 사람들 그 국민의힘에 동의했던 사람들 나가라. 이게 이제 바람이 계속 많이 불 거예요. 박근혜 개딸들하고 합쳐가지고. 그럼 이재명 지키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느 쪽이 가느냐 그때 민주당의 DNA는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 되면 뭔가 돌파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돌파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은 나가는 쪽이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실체를 너무나 많이 봤고 또 과도한 강성파들 지금 이재명 주변에 앉아있는 화면을 보더라도 예. 정청래 그다음에 고민정 뭐 또 저거 누굽니까?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이런 강경파들이 딱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재명의 시간이 줄어든다. 예.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예. 내려놓고 뭐 좀 솔직히 하면 감옥 갈 거냐? 예. 그렇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버티고 싸울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선택은 감옥 안 간다. 예. 결론은 감옥 안 간다. 그러면 안 내려놓는 거죠.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기를 할 것이란 말씀이시고요. 그 죄를 안 지었는데 감옥을 꼭 가야 됩니까? 본인은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부당하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의 영장 청구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들이 예,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좀 있어 보세요. 이제 대북 송금 문제, 그다음에 그 백현동 문제,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이 판단이잖아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고 보는 게 한 60%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판단을 어떻게 이길 거냐.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더 당당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져 버렸다. 거기는 만약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예. 증거 없는 수사를 한다고 막 이렇게 검찰공화국이라 싸우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 정치인들은 민심을 먹고 사는데 예. 국민의 민심이 이제 더 위반된다고요. 그때도 그러면은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고 방탄하고 또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하고 그렇게 갈 거냐. 그거는 정치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정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어쨌든 당내 압박에 마주한 셈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근데 대표님 말씀처럼 그 선택을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즉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만약에 기각되는 상황을 우리가 전제해놓고 얘기한다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서 기각을 마주한다면 또 한 번의 어떤 기사회생이 되는 국면 아닐까요? 요 대목에 대한 어떤 기각을 맞으면은 예.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조금 바뀔 거예요. 예. 이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맞네.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게 민주당 쪽에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번에를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엔 정면 돌파해라. 이번 예. 정면 돌파가 국민들 여론이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정면 돌파를 하고 또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이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못 줬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있으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면요. 국민의힘 정권을 잡은 여당은요. 대통령 눈치를 보잖아요. 좀 조용하게 있는다고 당분간. 안에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당분간 한 4, 5개월 동안은 조용한 국민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공천 시점이 되는 선거 한 6, 7개월 전부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이슈가 없이 정쟁이 없이 나가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법원도 재판도 하도록 가야 되고 체포동의안도 다시 올라오고 이런 국면이 되면은 예. 지지율 차이가 더 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0% 이상 지지율 차이가 난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 아니라도 누구라도 안 되는 거예요.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없어도 서울 지역에서 20%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그 당대표는 사퇴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대위로 갈 거냐. 예.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분당 사태를 벌여질 거냐.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수습책을 가져올 것지 좀 차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유무죄 문제를 떠나서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을 타겟으로 해서 무조건 감옥에 넣겠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우 비상식적이었다. 이것은 예. 국민 일반의 인식이고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너무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표결 결과를 보면 그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오히려 정당성이 있고 이겨버리고 민주당에서는 억울하다, 이건 아니다, 죄가 없는데 왜 덮어 씌우느냐라고 하는 방어 논리가 완전히 이게 이제 그 주저앉아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은 결국 정의와 불의의 문제나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기획대로 다 딸려가 버렸다, 그냥 여당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에 기획했던 게 검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제거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게임으로 보면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제 언론들의 싸움에서도 언론 싸움에서도 졌어요.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 그 수사팀 60명도 뭐 거기에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뇌물, 직접 뇌물이어도 제3자 뇌물,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해가지고 국민들하고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 그 언론 방송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이것이 진실이냐 같잖아요. 지금도 그때의 상황하고 똑같이 전개가 되고 있는.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의혹 부분을 검찰 출신들이 몰고 간다. 자, 그것이 우리가 강하게 당무 개입을 하던 강한 드라이브를 지더라도 이거 이상 비판받을 건 없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벌써 이미 그림이 제가 그려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그림 부패 분자로 모는 순간에 누구도 못 건든다. 그거는 지금 조중동이 똑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지금 권력 잡은 1년밖에 안 되니까 몇 개의 신문을 제외하고는 다 거기에 동조하는 논조로 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민주당이 간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간파를 했는데 이거를 장외로 나가가지고 검찰공화국으로 나간 순간에 저는 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반대로 너가 정치 싸움에 우리는 민생만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문제는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 왜? 결국은 표 싸움으로 들어오잖아요. 표 싸움에 들어올 때는 표를 찍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6대4, 60대 40 정도의 민주당 지지가 많다. 왜? 민주당이 민생에 올인했으면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고도의 전략을 쓸 줄 알았는데 너무 개딸들한테 몰려버렸다. 이래 보는 거죠. 민주당의 전략적 이제 대응 실패가 오히려 이런 대형 사고를 만들어서 오히려 민생으로 바로 갔어야 된다. 왜? 대통령이 민생을 못 챙기니까 못 가니까 민주당이라도 민생을 챙긴다. 고물가에 이 3고에 민주당이 대안을 내고 정책적인 대안을 내고 그걸 가지고 분야별로 투쟁전선에 들어가든지 하면은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제 이 말씀은 민생을 챙기면서 비명을 달랠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되든 안 되든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민생 챙기면은 비명계가 저렇게 해요. 반발 못 합니다. 뭐 이제 친명계 내지는 당 지도부는 뭐 민생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민생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정권에 대한 어떤 투쟁과 더불어서 민생을 강조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뭐 보도량도 좀 많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더 많이 하는 국민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 테네시 형님, 대구 애국방송 투님, 잘살자님, 소라님 후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의원님께서 국회 상황 워낙에 잘 아시니까 어제 그 두 표 가지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검증하느라고 이도저도 못하고 발표를 못했잖아요. 표결 그 발표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 부 글자, 무 글자 뭐 이거 가지고 논쟁이 길어진 모양인데 그거를 일부러 했을까요? 아니면 뭐 의도가 있는 걸까요?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서. 부모의 문제는 이거는 부가 맞아요. 제가 봐도 부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 그런데 이렇게 툭 까놓고 보니까 이렇게 나누잖아요. 표를 이제 찬반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린다고. 이게 생각보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을 눈에 보인다고요. 벌써 그 간표단들은 이거 비슷하다 이래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고민이 양쪽 다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양쪽 다. 이게 한 표가 여기 보시면 139 대 138이잖아. 만약에 두 표가 이래 가면은 138 대 139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르죠. 부와 가의 표의 한 표 차이가 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해요. 정치적으로는 아주 중요해요. 정치적으로 아주 뭐 큰 무게니까. 그래서 양진영이
표정 싸움도 하지만은 양진영이 그 한 표의 중요성을 그때 벌써 이미 안 거예요. 예. 한 표. 이게 138대 137. 안 그러면 박빙 동률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표결 안 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검표단은 벌써 다 이거 비슷하게 박빙입니다. 이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3번 하신 분으로 국회 본회의장이라 생각하고 무자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게 부자입니까? 무자 아니면 그냥 장난으로 써버린 겁니까? 아니 부죠. 부인데 그냥 근데 그걸 이렇게 너무 날림으로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부가 맞는데 예. 나머지 한 표가 지금 보시면 그 저거는- 아래 게 저게 부인지 무인지 저거는 한문인지 위에 거는 분대, 예. 밑에 거는 그냥 갈겨놓았어. 저거는 밑에 거는 무효 처리하잖아요. 그 예, 무효 예. 처리지만 저게 부일 그러니까 부결 아니,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돈으로 보면은 부자가 들어가죠. 예. 왜냐면 밑에 저걸 빼니까 이게 뭐 들리면하고 뭐 바이든하고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저 정도를 가지고 쓸 때 내 의사를 가다 부다 이렇게 하는 것도 대충 쓴다는 게 좀 국민들은 아니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 아래표 되는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기명이라 누군지는 저희는 또 평생 모르겠습니다만 저거를 왜 저렇게 날림으로 했을까? 저것마저도 의도적일까라는 이제 해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얻어질 수도 있어요. 어. 어차피 여기 일부러 부를 써놓고 혹은 가를 써놓고 예. 점을 찍는 사람도 있다니까. 예. 점 찍으면 또 그게 저기잖아요. 무효죠. 무효잖아요. 그래서 무효표가 지금 이게 표 계산을 138대 137로 보고 예. 이제 38표의 이탈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무효표 있잖아요. 무효표 기권표에서 국민의힘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무효표에서는 국민의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한 40표의 이탈이 나왔다 이래 보는 거예요. 민주당 무효표가 11표 중에서 예. 11표 무효표가 전부 다 민주당 표라고 왜 계산하세요? 그러죠. 국민의힘도요, 무효표 중에 저는 뭐 두세 표가 국민의힘이 들어간다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한 40표 정도 이탈이 있다 이래 보면. 조원진 대표 말씀 들으면 민주당이 더 아플 것 같은데 일단 뭐 나와 아니, 있는 건 11표니까. 원래 11표, 우리가 모든 투표를 무기명으로 하면은, 예. 무기명으로 하면 딱 3분의, 뭐, 반반 정도 나와요. 예, 예. 이래 예민할 때는 민주당이 좀 더 나오겠지만은, 예. 실질적 의도적인 무기표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도 그 표 찍을 때 무기명 투표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점 찍는 사람도 있고, 저는 국민의힘이 한 두세 표도 무효표로 들어가 있다. 그래 보는 거죠.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여쭤보면 1년 중에 표결은 한 몇 번쯤 하는 것 같습니까? 한 느낌. 전자표결은 예. 법안마다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공직 자리가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체포 동의안 예. 문제라든지 의원에 대한 신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기명 투표하거든요. 예. 뭐 1년에 한 대여섯 번밖에 없죠. 많이 있는 게 아니네요, 무기명 투표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통 얘기하면은 해놓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그 안에 로텐도어에서 밖에서 앉아서 예, 얘기하면 예. 그 자기는 모르고 점 찍었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 사전에 국회 사무처에서 교육 안 시킵니까? 교육도 잘 국회의원들이 지 잘났다 생각하고 잘 듣지도 않아요. 보좌관 얘기도 잘 안 듣고 그래요. 가서 보면은 그냥 실수하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전부 다 방송마다 뭐 무효표 11표를 전부 다 민주당 반론표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무효표도 11표 중에 두세 표는 있다 보는 거예요. 아. 관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관례적으로. 예. 아니, 뭐, 그러니까 이제 저 표결 당시를 둘러싸고 엄청난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이슈인지를 한번 다뤄봤고, 그 국회의원들이라면 그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지닌 무게를 잘 아시는 분들일 텐데, 아니, 이 표결도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날림체로 썼다고 하니까 어제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비명계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서로 모르는데 연락하면서 민주당은 서로 간에 교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다 압도적인 부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로 민주당의 비명계가 교감 안 하고 제가 말하면 40표 아니면 40표. 예. 40표의 반란표.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른 의원이 나와서 우리도 뭐 다 이번에는 부결할 거다라고. 페이크다, 페이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속임수였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재명 당대표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응을 못했다. 설마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 페이크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은요, 뭐 대단히 위대한 것 같아도 잔머리 되게 잘 굴립니다. 근데 순수하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쪽에서 보면 어쨌든 우선순위가 당을 살려놓고 당대표를 살리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걸어줘야 하고 거기에는 민주당 의원이 제일 먼저 앞서야 한다. 예.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런 상식에 맞는 정당입니까? 아, 그러면 국민의힘이 탄핵 때 62표의 반란표가 나오면 안 되죠. 사실은 자기 이익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지금 공천 때까지는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예. 공천 때까지는 그럼 6개월 동안 이 상황으로 가면 자기 잘리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간다. 뭐 호남 지역 분들이야 뭐 내가 무소속 나갔다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전국 상황을 보면요. 이제 제3정당이 출연하던 신당이 나눠져서 신당에 나가던 다당으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예. 또 무소속 돌풍이 불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 가부의 문제를 떠나서 좀 더 우리가 스픽스가 한 발 더 내다보면 네.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이제 헌법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예. 이것이 정치개혁 과제로 이제는 들어갈 사항이 됐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자, 언뜻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 수사하고 뭔가 법치를 내세우고 공적 동의를 받아갔던 것이 무리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뜻대로 됐습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이제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비축했고 이게 지금 국힘 전당대회도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영향이 있죠. 예, 경쟁적으로 그러면 훨씬 유리하게. 경쟁적으로 훨씬 유리하게 가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게 정순신 이제 낙마건이 예, 이 표결 이틀 전부터 벌어졌잖아요. 예, 제가 요 스픽스에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잖아요. 예. 검찰의 칼이 이재명을 찌르는 게 아니고 윤석열을 찌른다. 이 검찰 인사를 자꾸 인사하다 보면 거기서 사고가 나고 민심이 위반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예. 요 자리에서 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란표가 나왔다는 것은 뭐 제가 40의 반란표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조직적인 반란이다. 조직적인 비토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결국은 이러한 악재,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국민들은 저거는 대선 불복이고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싸우는 부분들을. 그런데 이게 정순신 사건 딱 터지니까 이거 봐. 정말로 그렇게 가고 있어. 경찰들까지 검찰이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서 이틀이 지나 다음에 이걸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표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시점에서 이런 40표가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뭐 40표라는 게 제가 확실하게 38표는 넘었다고 보여요. 네, 그게 무효표를 제가 분명하게 제가 국회의원 해볼 때요. 여야 무효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민주당을 좀 더 생각해서 국민의힘의 무효표가 한 3표 정도, 2표 정도 나왔거든요. 이랬는데 결국은 이 중대한 위기 국면의 돌파구를 이번 이 체포동의안으로 그냥 또 묻어버렸잖아요. 또 묻어버렸다고. 예.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이 정치가 참 괴상하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어제 누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쟁에서도 실패했고 전투에서도 실패한 셈이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은 더더욱 실패한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순신 변호사 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거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호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데 그것이 전혀 다뤄지지 못할 만한 그런 전국으로 지금 이미 흘러가 버린 상황에서 차후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민주당 지도부에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고 또 하나의 전제를 해보자면 또 다른 이제 구속영장 어쨌든 이제 1차 구속영장은 국회에 의해서 기각이 된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속영장이 올라오게 되면 이보다 더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 아까 말씀해 주신 바로는 당대표직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바람 말고 현실은 그냥 그대로 이제 이 국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까 민주당은? 뭐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밀고 나가죠. 이제 제가 그 50억 클럽 특검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한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네. 결코 당신들한테 유리한 게 없다. 특검 문제도 듣기는 좋지만 네네네. 특검도 쌍특검 하지 말고 50억 특검에 하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양쪽이 불신이 세요. 비명계하고 친명계의 불신. 그다음에 팬덤 세력들이 특히 개딸들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도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도 졌다, 뭐 이렇게 전투도 지고 전쟁도 졌다. 그게 아니고 전략에서 진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대통령이 민생에 올인 못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민주당은 힘들더라도 민생에 올인하고 거기에 전력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안 이런 건 좀 미루고 이렇게 하면서 50억 클럽 특검을 들고 나가면은 국민들이 대단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의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 못 이겨요. 이재명 스스로 어떻게 이깁니까? 민심이 이겨야 되잖아요. 국민의 민심이. 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6대4 정도로 민심이 뒤집어졌다. 예.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여러 번 있는데도 민주당이 거기에 매몰되니까 또 예. 강경파들한테 매몰돼 있으니까 예. 그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치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는 그럼 이재명계에서도 이 대표를 살리려면은 예. 자 우리가 이 대표 문제는 어차피 올라온다. 예. 우리가 국민들한테 요구도 묻더라도 3월 1일 날 공휴일인데도 임시국회 소집해놔자. 그거는 욕먹자. 그거는 예. 방법이 없다. 예. 당장 체포 안 되기 위해서 방법인데 자 올라올 때 민심을 가지고 이거를 체포 동의안을 덮어버립시다. 예. 이런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법 우리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럼 이재명 대표 앞으로 뭐 할 거냐? 이제 딜을 하게 딜. 딜? 공천 딜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딜을 합니까? 비명계와 자, 딜을 합니까? 비명계한테 공천 보장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개혁 과제는 당대표가 아니고 개혁 추진위에서 하고 민생 돌봄도 지금 무슨 정치적 사건의 TF가 할 게 아니고 예. 민생에 관한 TF를 열어가지고 국민을 믿고 가보자. 예. 이런 이제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개딸들한테 묻혀가지고 정청래 뭐 저하고 잘 알죠. 예. 그런데 그런 강경파들한테 묻혀가지고 김남국이나 뭐 그러니까요 갈 길을 못 잡는 거예요. 예. 투트랙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투트랙 전략이라는 게 이재명 이꼬로 국민의 민심을 같이 가면은 이게 원트랙이잖아요. 예. 투트랙 전략이라는 게 이재명 두고 민주당은 예.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 본연으로 가고 이재명은 이재명도로 가라. 이러면서 이 여론이 국민의힘이 뭘 지금 잘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론은 이미 그 상황이 되면은 자기들이 거대 야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 소위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면서 협상도 들어가주고 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수회담도 이런 거죠. 영수회담 안 되면은 당 대표 안 되면 원내 대표라도 정책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좀 만나자. 예. 이렇게 역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듣기는 되게 좋아요. 예. 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혹은 간다 듣기는 되게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거는 민심이 떠나 민주당이 어디 있습니까?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당은 정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 방법을 좀 찾아라. 예, 예. 이 문제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민의 문제니까 예. 국민들을 정치인 하는 사람들 그러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똑같은 얘기 민주당이 또 나온다고. 예.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는 국민의 정의로움과 예. 공정상식을 믿습니다 이러는데 예. 실질적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예.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정성호 의원 나서가지고 이제 반란표 던졌던 의원들 나가서 너희끼리 뭐 당 차려라 이렇게 이제 좀 일종의 울분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볼멘 소리이기도 할 텐데. 경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2, 3일은 이렇게 가지만 역시 이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그 비토했던 국회의원들을 욕을 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살 길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민심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지만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럼 돌파할 것이냐. 이재명 당대표는 당을 지킬 것이다라고는 예측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해야 될 일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권한을 그냥 당에 있는 위원회에 다 넘겨버려라. 이것이 현실적인 아닌 건지 아니면은 원내대표는 지금 사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원내 지금 표결에서 실패했는데 박홍근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원래 이제 원내대표 경선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것을 좀 땡긴다든지 이런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서 상황을 좀 관통할 수 있는 이런 좀 전술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위 뭐 반란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저 40표를 혹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40표를 한테 답을 줘야 되잖아요. 예.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첫째, 아까 말씀드린 원내대표 당신들이 가져가라. 그 다음에 민생 문제에 대해서 민생의 모든 부분을 가동하자. 예. 민생에 가동하자. 투쟁 바깥에 민노총이나 뭐 정교조나 시민단체한테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길로 제가 표현으로 하면 민생의 바다로 한번 뛰어들어 보자. 예. 자, 이렇게 가면요. 이제 서로 원내대표도 가면서 민주당에 대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천에 대한 이제 확신을 주는 겁니다. 비리 있는 사람들 말고는 그리고 당신들 공천 문제 책임진다.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는 국면 전환을 완전히 시킨다. 이제 이재명의 방탄 국면이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민생 국면으로 재판을 돌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건의 책임은 박홍근 원내대표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원내에 대한 친이재명계의 전면적인 사태를 실시하면서 예. 국면 전환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말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좀 있으면요. 대북 송금 문제 또 들어온다고 체포동의안이. 이 문제는 국민의 감정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북 송금 문제는 이미 송금은 이화영 부지사를 하고 얘기해서 김정태가 송금을 80억 정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또 들고 나오면은 이거는 막 녹취록도 있고 뭐 증거도 뭐 여러 가지 정인들의 얘기도 있고 막 많아요. 막 뒤집어지고 막 나오니까 예. 그런 국면까지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예. 그래서 당 대표로서의 본인이 나가기가 힘들면은 예. 대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한 발 물러서는 방법. 예. 또 원내의 투쟁 원내 정당의 모습들을 네. 민생 모습으로 바꾸는 거. 예. 국회의원들의 강성 국회의원들을 뒤로 좀 물리는 거. 지금 뭐 강성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정청래, 고민정, 예. 김남국 예. 뭐 이런 사람들인데 좀 뒤로 물려라. 예. 뭐 그래서 국면 전환을 하면요. 예. 민심은 바뀌는 거예요. 자, 국면전환 이후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들어왔다.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 그 경우에도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좋다. 내가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 다 받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 국면 전환만 되면 표결 들어가겠죠. 아, 표결이 또 들어간다. 그럼 이런 결과는 안 나온다.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무조건 이제 가결됩니다. 가결되는데 이 상태가 아니라 얘기했던 새로운 국면 전환, 뭐 국면 전환 여러 가지 원내 전체에 변화를 주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강성파들을 뒤로 물리고 또 가장 걱정하고 있는 수도권 국회의원들 또 호남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공천에 대한 그러한 또 확신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하고 뭐 해봤지만은 정치로 보면은 저는 4단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5단은 고사하고 4단, 3단 정도 되겠다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해보고 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국회 문제. 그런데 정치에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이 자꾸 이재명 대표를 왼쪽으로 자꾸 몰고 간다고. 예. 그게 이재명 대표도 그런 데 대해서는 내가 뭐 이재명 대표인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 오해하더라고. 근데 건전한 야당이 올바른 예. 길을 가면요. 예. 여당이 저렇게 민생에 반하는 그
전당대회나 폭주 못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절에 들어오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정치 개입하고 검찰을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야지 나라가 사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총선 치르고 다음 대선은 누가 잘하는 거 이거 구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몰리니까 예. 이제 대대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민주당 당원들의 다수 의견은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망한다. 총선도 아예 없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다음 총선을 치러야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뭐 아끼는 당원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살릴 게 아니고 민주당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민주당 본연의 전통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재명의 민주당을 빨리 간판을 내려야 돼요. 뭐냐면 저는 이재명이 민주당 갈 때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 저 사람이 굉장히 판단을 잘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많은 이게 이 사건이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건이 아니에요. 개인 비리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호남 민심들이 참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호남 민심들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다. 호남에 있는 원로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럼 호남의 민심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럼 이재명 대표 버티기 힘들다. 그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승부수를 던지면은 이재명 대표 없는 민주당이 오히려 개혁과제를 가지고 또 개혁과제는 국힘당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예. 서로 우리가 이제 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했듯이 그 개혁과제 장에 들어오고 예. 어렵겠죠. 물론 자기들의 친민주당의 그러한 그 노동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반대들은 어렵지만은 그런 예.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월요일 밤 10시 25분이라는 청사비아님 해외에서도 응원해주고 계시고 최케이디님 그리고 진달래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또 국회에 나왔거든요. 뭐 요 대목은 좀 짧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당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것을 열심히 설파했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국민들한테는 뭐 마치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대리해서 나와서 해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있을 테고, 혹은 너무 개인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국민들도 더러 있더군요. 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한동훈 장관 국회 뭐 이렇게 그 박광배 전 장관하고 뭐 말다툼하고 김남국 하는 거 잘 안 봐요. 그냥 잘 안 보는 이유가 뭐 아이고 뭐 저는 장관이 너무 정치적인 색을 내는 건 안 좋다 보지만은 어제 처음으로 이게 뭐 개표가 이제 기다려지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게 있어서 그 궁금해서 봤는데 한동훈 장관 되게 떨대요. 그 발언하는 게 생각보다 그 발언대도 이렇게 밑에 낮춰놓고 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데 약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음성이 떨리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보기보다는 좀 쫄고 있구나. 강심장은 아니다. 강심장은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본회의장에 딱 마이크를 켜는 순간에 저 사람이 떠는지 안 떠는지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 전에 그 누구 그 부동산 했던 국민의힘의 그 누구면 그분은 두루루 떨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제 한동훈 장관 봤는데 어제 내용은 조금 길었다. 길었는데 뭐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검찰이 지금 60명이 붙어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장관이 그 기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가결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국회의 문화가 조금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국회 문화가. 이재명 대표 어제 얘기는 뭐 간결하게 얘기했다 하지만은 했던 얘기를 반복하더라. 좀 아쉬웠다.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오히려 자기의 마음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한 대로 반대되는 입장을 아우르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투표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가 반대하려는 사람, 이제 가결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결로 돌릴 수 있는 게 10표 이상이 되거든.
그 정도 많습니까?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10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자기의 내면의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 전에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그 과정밖에 안 되더라 이래 봤죠. 그럼 예. 어제 한동훈 장관의 그 설명을 듣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내용 들어보니까 합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왔다 갔다 하던 거를 아예 나는 그냥 체포동의안 가결로 가겠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별로 없겠죠. 마음 먹고 그거는 왔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그 사람들 마음을 먹고 왔는데 하나는 좀 찝찝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 대표님 얘기한 대로 이거 민주당 쪽의 마음을 당원들의 마음을 그대로 당심으로 가져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민심의 문제를 받을 거냐 하는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아닌 예. 진솔한 얘기들을 딱 5분만 했어도 예. 좀 달라졌을 거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된 그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 좀 다뤄봤고요. 밭길로 가시 TV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뭐 28일 천하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내용도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 이후에 여러 정치 현안들 다루고 있는데 정순신 이제 변호사죠. 정순신 전 국수본 내정자. 예. 뭐 일파만파였습니다. 뭐 어쨌든 뭐 걷잡을 수 없이 뭐 여론이 악화되면서 어찌됐든 인사를 철회한 셈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대표님께서는 이게 뭐 인사 검증이 뭐 대대적인 부실함을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이 문제는 한동훈 장관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그 초창기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이거를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으로 보냈잖아요. 예. 그럼 그 인사검증단의 법무부 책임자 한동훈 장관이고 그렇죠. 두 번째 오늘 윤희건 경찰총장이 대통령실에서 추천했다는 거야. 예, 예. 경찰청장이 추천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추천해서 검증 다 했다니까 예. 그냥 통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의 시스템 검증은 우선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고 예. 두 번째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하죠. 예. 경찰청장이 추천하면서 조율을 합니다. 3배수나 해가 조율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그 검찰 이 장악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검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법무부에서 1차 검증 검사단이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청와대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 이런 이 쪽에서 다 해야 돼. 이게 전부 검찰 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 소속이 있는 국가수사 국수본이 경찰의 윤희건 경찰의 얘기는 없고 검찰 라인의 얘기를 들었고 예. 또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그럼 대통령한테 이 국수본이 중요한 건데 그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하는 건 이미 대통령을 알고 했기 때문에 네네. 검증 자체가 없는 거죠. 일사천리로 나갔다. 이거 대통령실 추천이다. 예.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느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의 단원이 단장이 혹은 인사비서관이나 공직직원 비서관들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다. 예.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내용이면 실제로 국가에서 중요한 인사의 검증과 결정 과정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으로 보면 결국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인사검증 체계를 밟지 않았다. 이것은 직권남용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직권남용까지는 안 가는데 네. 문제는 이번에 인사 문제를 가지고 인사권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이니까 그거는 뭐 최종 책임자니까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지만은 시스템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 개편의 이제 세 가지로 보면은 이제 조직적인 인사 시스템을 갖춰달라. 그리고 검찰 일색의 인사 라인들 개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예. 세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이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덮였잖아요. 체포동의안. 대통령실에서 다음부터는 검찰 인사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까지 끌어낼 수 있는 핵폭탄이 터진 건데 이 핵폭탄은 지금 다 미뤄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또 지금 윤희건 경찰청장이 그 대통령실에서 추천했다고 얘기가 들어온다고. 이게 오늘 그 얘기 나오잖아요, 벌써. 원래는 뭐 대리 사과를 했다가. 왜냐하면 경찰청이
본인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럼 추천자는 경찰청장인데, 그 추천자의 그게 아니고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장이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경찰청장이, 경찰의 민심이라는 게요, 한번 보자고요. 일반 공무원 3만 명하고 경찰 3만 명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경찰 3만 명은요, 대민 접촉기관이에요. 모든 것이 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한다고. 예, 예. 왜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소위 말하는 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하는 그 조직에 그 산하 단체들이 또 많아요. 예. 자율방범대 뭐 이래가지고 또 단체들이 많습니다. 3만 명이 경찰이지만요. 경찰 가족이 10만이에요. 그 다음에 경무에까지 하면 30만입니다. 예. 여기를 건드려 버렸잖아요. 자존심을. 예, 예. 그러다가 건드렸으면은 제대로 된 사람을 놔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놨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심에 또 하나는 그 문제가 학폭 문제라. 예. 아빠 찬스 문제가 걸려버렸다고. 예.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빠 찬스? 말 듣던 얘기인데 조국도 있고 그다음 엄마 찬스 추미애도 있고 그다음에 곽상도도 있고 정순일까지 갔어요. 예. 그러면은 2030을 지탱하고 그 지지율을 지탱하고 있던 국민의힘의 2030의 이탈은요 일주일 사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워낙 체포동의안 문제가 커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까지 떨어지겠구나. 정순신 사태 때문에. 이 사태 때문에. 그리고 이 사태가 2030의 등을 돌리는, 특히 20들의 등을 돌리는 예. 소위 이 불공정의 문제잖아요. 불공정의 문제. 예. 그다음에 학폭이라는 가장 최대 사회 이슈.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가 당하든지 폭력을 당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그 학부모들의 마음을 건드려 버렸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루 만에 사태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가 가라앉을까? 예. 만약에 제가 윤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특히 대통령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는 검찰 인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된다. 검찰 출신들 할 일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변호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권력기관으로 자꾸 들어와서 제가 권력기관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라든지 금융감독위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법무부 쪽에 뭐 청와대 쪽에 이런 권력기관으로 검찰들이 자꾸 들어오면은 진짜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고요. 검찰공화국. 근데 이 중요한 사태가 저는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느냐. 또 이것 가지고 시끄러워지겠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조금 한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좀 잘못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버렸네요. 이 대통령께서 교육부 장관한테 학교 폭력 근원적 해결을 마련할 만한 뭐 어떤 대책을 갖고 가라고 지금 지시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학교 폭력 문제가 맞죠. 맞는데 검찰 인사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인사구조, 인사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검사로부터 검사까지 끝나버리는 이 어떤 기본적인 인사검증 토양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누가 추천했는가? 알고 추천했는가? 알면서도 무시했는가? 이제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것인데 이 문제를 보고받고 나서 교육부 장관한테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이걸 지시했다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이 물론 뭐 학교의 총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이 있고 막 나오지만은 이게 우리가 제가 행안에 있으면서 이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다음에 사회폭력, 조폭이라고 그러죠. 군폭력. 이러한 사회에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그러한 폭력들이 있다 그러는 거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전체 분위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깡패 얘기하고 뭐가 어떻다 얘기하고 뭐 그다음 이렇게 뭐 요즘 원희룡 장관하고 뭐 깡패 얘기를 서로 주고받기로 계속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정치인들이요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말은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자꾸 되면은 일반적으로 용어를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저는 가정폭력부터 시작해서 학교폭력, 군폭력, 사회폭력 이러한 폭력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부 장관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때는요.
전체 관련 장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TF를 만들어 해도 안 됐어요. 해도 안 됐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정순신 아들 문제 터지니까 교육부 장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가져오세요. 그게 대책이 세워집니까? 옛날 거 그냥 파일 하나 떼가지고 그냥 보고하는 거지.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폭력 문제, 사회 폭력 문제는 국가가 이제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 있잖아요. 그 지역 단위에 가면 교육청, 시청, 구청,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또 현장에 교장, 교감 다 있으니까 이런 데서 우리 지역의 학교 폭력을 재단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법적 잣대나 좀 체계보다는 사회적 관심이 일차적으로 많아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자유롭게 좀 뛰어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런 갈등들이 생길 때 현장에서 적각 이렇게 해소하는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과거에 보면 대구 광역시의 우동기 교육감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현장에 주문을 해서 현장에서 좀 해결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대통령이 이제 정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탓에 지금 막 문제가 터지니까 교육부총리 불러가지고 야 대책 가지고 온나 그 대책이 있냐고 지금 이 학교 폭력 문제 수십 년 동안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가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미 검증됐는데. 그게 그 학교 폭력 그 당시에 대구가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특히 대구가. 그래서 그때 우동기 교육감하고 저하고 예.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학교 폭력 문제 교육감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동기 지금 뭐 하고 계시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 내용 많이 하니까 그한테 좀 해서 예.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하는 게 좋겠다. 교육제도부터 이 학교폭력은요 사회의 이슈가 된 이유가 교육제도부터 시작해가 사회적인 병리 문제,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 문제, 그다음에 희망을 잃은 청년들의 문제, 이게 다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정부 아니냐, 나라가 국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막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언론의 논조가 뭐예요? 언론 논조가 100조를 1년에 100조를 갖다 붙더라도 저출산 막아야 된다. 이 논조로 바뀌었어요. 그게 참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걸 그냥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당 경선에서 쫓겨나는 사유가 되어버렸는데 결국은 저출산 문제는 예. 그 돈을 부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옵니다. 결국은 방법이 없어요. 결국 젊은 사람들한테 살 집 일단 만들어줘야 되는 여기는 거죠. 교육 예. 교육 문제, 교육 제도 개선해야지. 예. 왜냐하면은 군대 갔다가 26, 7대가 한 번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하지 않는 이 제도. 예.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 그 다음에 교육기간을 좀 단축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 단축해서 좀 사회 진출 좀 일찍 하는 방법. 예. 여러 가지 이제 주택 문제라든지 결혼에 대한 애에 대한 보육 문제라든지 양육, 이런 여러 가지 예.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가가 이제 TF팀 이상의 어떤 단을 만들어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인삼 문제에 신경 쓰고 민주당이 미워도 예. 밉다 해도 민생 문제를 지금 민생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민생에 고통받는 국민을 여야가 다 안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우리 서민들이나 일반 중산층들은 다 어디를 쳐다봐야 되느냐. 지금 그 쳐다볼 데가 없어요. 조원진 대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매우 상식적인 사회에 살아야 되는데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려워지고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생각으로 자기 하는 일이 자부심도 생겨야 되는데 특이한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앞서가는 것 같고 좀 더 이기적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더욱더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문제, 그 다음에 민주당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학폭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까지 다 들어보면서 야, 우리 세상 진짜 바꿔야 될 거 많은데 솔직한 지금 현재의 제 심정은
참 힘이 빠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성자 독식 사회, 그리고 끼리끼리 사회 있잖아요. 모든 것이 정치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개혁 과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될 개혁 주체가 정치인들이고 국회의원인데 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시구의원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그런 개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나라를 바꾸겠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잘살자님께서 전계환 평론가님 방송 후에 생강차 한 잔 드시라고 예, 코가 좀 안 따뜻한 좋아요. 후원을 좀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정치 현안을 전반적으로 좀 오늘 많이 또 다뤄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이게 정치가 바뀌어야 이제 나라도 바뀌고 또 국민의 삶도 나아지는 것인데 매주 저희가 이제 같은 주제로 결론을 거의 내리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바뀌어갈 수 있다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또 이제 조언들을 제도권 정치에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전계환 평론가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꼭 정치를 좀 하셨어요. 여의도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통 사람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의무감을 가지고 좀 조원진 대표가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이제 국민들께서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사실은 한 30억 이상 가진 사람들 국현 좀 하지 마라. 그 편하게 살고 왜 요거동에서 그 일 하냐. 좀 밑바닥부터 예. 시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민심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국회로 좀 많이 들어와서 중산층이나 가지지 못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또 다시 돌아오도록